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대선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야의 대권 주자들이 모두 행보를 가속화한 가운데 특히 오늘은 야권의 대선 주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권 조직과 관련된 소식이 새로 들어와 있습니다. 과연 이 조직 누가 만들었고 어떤 성격의 조직인 걸까요? 최재형 감사원장은 대권 출마를 선언할까요? 안 할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군 법원이 대통령에 대해서 댓글을 다룬 병사를 상관 모욕죄로 유죄로 인정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자가 넘는 댓글이었다는데 이게 과연 상관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이냐, 표현의 자유 논란이 일고 있는데 잠시 후에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한국일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악플을 단 병사 상관 모욕죄로 유죄로 처벌을 한 겁니다. 표현의 자유, 민간인과 형평성에 맞을까? 논란입니다. 군사법원에서는 대통령에게 악플을 달았다는 이유만으로 징역 6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군 통수권자를 비하했다, 상관 모욕죄라는 겁니다. MB 때도 비방글에 집유형이 내려졌다는데 일각에선 이 상관을 너무 넓게 해석한 거 아니냐.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비방 전단 청년에게 모욕죄로 고소한 것을 지난달에 여론의 비판에 고소 취하했던 것까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넓게 보면 군의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상관은 상관인데 과연 댓글 한 번이 유죄로 처벌할 사유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뜨거운 감자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정면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동아일보입니다. 대선의 시계가 빨라졌습니다. 이제 대선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탈진보 세력도 규합하겠다라고 말했고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는 민주화 세력, 산업화 세력의 정신도 계승하겠다, 중도 확장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문정부의 실망한 인사도 아울러서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보시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국내 1위 거래소 업비트에 이어서 3위 거래소 코인빗도 무더기 상패, 투자자들 내 코인 어쩌죠? 라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마음대로 이렇게 상장 폐지해도 되는 건지 투자자들 사이에서 논란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아스트라 접종한 30대 남성이 희귀혈전증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얀센 백신을 접종받은 남성도 사망하는 사례가 나왔는데 아스트라제네카 첫 사망 사례도 나와서 접종자들 사이에서, 접종을 앞둔 분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제한 연령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저와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바르다 박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 강철부대 해병대 병장 출신의 부산의 전재수 의원과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이재명 정치부 선임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선의 시간입니다. 이제 정치권의 모든 시계는 대선으로 향하고 있고 그 시간이 앞당겨졌습니다. 오늘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에서도 다가온 대선판, 수면에서 숨가쁘게 움직이는 신경전까지 조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말했습니다. 이달 말에 정치 참여 선언을 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 과연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동훈 대변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에서 이기는 것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총장 때 생각하는 거는 중도 탈진보, 문재인 정부 실망한 탈진보 세력까지 안고 와야 한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갖고 계신 거고요. 예.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함께 하시. 이재명 기자, 대선 취재 참 많이 하셨잖아요. 압도적 정권 교체라는 단어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썼고 문정부에 실망한 탈진보 세력까지 안고 가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이기는 것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심상치 않은 대목인데 어떤 뜻입니까, 구체적으로? 저는 이게 윤석열 전 총장뿐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모든 주자들의 공통된 고민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설령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180석이라는 거대 야당을 상대로 정치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2년간은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국회가 변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집권 이후에 가장 중요한 2년을 국회와 대립하다가 허송세월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윤 전 총장뿐 아니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만 그 힘으로 국회와 대등한 승부를 하면서 집권 초에 어떻게 보면 통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아, 이게 그런 의미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야권에서 대권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국회는 민주당이 과반이 넘게 180석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 혼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그렇죠. 그런 뜻이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총장뿐 아니라 하여튼 국민의힘 모든 후보들 입장에서는 보수의 중도, 거기에 탈진보까지를 결합시켜서 연대해서 압도적인 승리로 이제 정권 교체를 해야만 그 동력으로 정권 교체 이후에 통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반대로 여권에서 대권을 가져가면 이 든든한 국회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겠군요. 이건 물론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정권 재창출뿐이 아니라 굉장히 안정적인 정권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제가 하나 꼭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 이제 박정환 대변인도 계시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 압도적 530만 표 차로 이겼죠. 그리고 그 직후에 열린 총선에서 범보수가 거의 200세 가까운 압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나서도 어떻게 보면 광우병 파동 때문에 한 반년 만에 정권이 휘청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압도적 승리 그리고 국회의 압도적 지원이 반드시 안정적 국정 운영을 담보해주진 않는다. 오히려 다음 정권은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된다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협치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요된 협치입니다. 이거는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협치 없이는 전국 운영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이나 국민의 후보들이 어떤 협치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다음 대선의 중요한 숙제다 이런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예, 전재소연님,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탈진보 세력을 품고 가야 한다라는 구상 계획 밝혔는데 전 의원님 입장에서 봤을 때의 탈진보 세력 대표적인 뭐 몇몇 인물도 떠오릅니다. 뭐 진중권 교수도 있을 것이고 김경률 소장, 권경애 변호사 등등 대표적인 뭐 오피니언 리더들도 생각이 되는데 이 탈진보 세력이 많다고 보세요? 기본적으로는 좀 있겠죠. 좀 있다. 예, 예. 있는 건 있다. 예, 있다고 보고 다만 이제 윤석열 총장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탈진보까지 껴안고 이제 가겠다. 이게 또 이제 전언을 통해서 보도가 된 것인데 대선에 나가고자 하는 모든 후보들은 스스로 생각을 하죠. 보수 쪽에서도 표를 좀 받고 싶고 중도 쪽에서도 표를 좀 받고 싶고 진보 쪽에서도 표를 좀 잡고 싶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당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또 이제 집권 전략, 선거 전략의 일환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대권 후보로 뛰고자 하는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 이념적 스펙트럼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알고서 그러고서 이제 말하자면 표를 얻어야 될 보수층이든 중도층이든 이걸 정해야 되는데 내 위치는 여기다. 그렇습니다. 클릭 그렇죠. 기준으로. 예. 근데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보수를 지향하는 건지 아니면 진보를 지향하는 건지 저희들이 알 길이 없습니다. 예. 평생을 이제 검사로 살아오셨고 과연 이제 진보 보수를 나누는 큰 것들을 이제 보자면 남북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 그렇죠. 또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또는 기업에 대한 입장과 시장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입장이 정해져야 자신의 포지션이 정해질 거 아닙니까? 예. 그래야지 이제 자신의 이제 적극 공약성을 중도로 할 건지 보수로 할 건지 이것이 정해지는데 이것조차 안 된 상황에서 탈진보를 안겠다, 탈진보를 품고 가겠다, 그렇게 해서 압도적 승리를 하겠다 하는 것은 뭔가 좀 이야기가 앞뒤로 좀 바뀐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빨리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께 자신의 메시지를 직접 내보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요. 빨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이제 좀 메시지를 발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재수 의원님은 궁금하다. 정치적 포지션이 어디인지 궁금하다라는 질문까지 던졌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등에는 윤석열 전 총장 처가와 관련된 소위 별건 수사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의 진위 여부를 포함해서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일단은 보도에 따르면입니다. 좀 정확한 사실관계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윤 전 총장 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수사 1년 3개월간 관련자 수십 명을 반복해서 소환 조사하고 있다. 이게 별건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고 중앙일보와 조선일보가 오늘 보도하고 있고요. 중앙지검 특수부 A수사관이 피의자 B씨에게 의혹과 무관한 처가 사업 관련한 압박성 질문을 해왔다라는 보도도 오늘 제기됐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수사관이 윤 전 총장 아내와 관련된 무엇이라도 내놓으라고 압박을 했다. 라는 주장도 나왔고요. 피의자 B씨가 중앙지검 특수부 A수사관에게 왜 도이치모터스와 관련 없는 별건 수사하느냐라고 항의를 해서 중앙지검의 그 수사관이 교체됐다. 라는 사실을 여러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항의로 수사관이 교체됐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무리한 수사 아니냐라는 비판 여러 언론들 제기하고 있고요. 법조계 범죄 혐의가 불분명한 사안을 무리하게 수사하다 보니 잡음이 계속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재명 기자 또 전재수 의원님 박정아 대변인까지 다 청와대에 계셨던 분들인데 피의자의 항의로 중앙지검의 수사관이 교체가 된다. 이게 오늘 여러 보도의 스트레이트인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게 어떤 의미예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관이 항의에 의해서 교체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걱정해 왔던 것처럼 사실은 이게 무슨 손에 잡힐 만한 무슨 범죄 혐의가 있다기보다는 윤석열 전 총장을 정치적으로 힘들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도모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받쳐주는 일들이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도모하는 것 아니냐? 제가 볼 때는 이게 가령 객관적으로 범죄 혐의가 입증될 수 있는 사안이 있어서 이 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압박성으로 그다음에 별건에 대한 질문을 해서 수사관이 교체될 정도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말고 그냥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권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다음에 야권의 대선 주자로서 뛰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흠결을 찾기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수사관이 오죽했으면은 가서 수사관을 바꿔달라고 하겠어요. 그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검찰 수사 받으러 가갖고는 통하는 일이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이게 바뀔 정도로 좀 편향적으로 뭔가 수사를 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요. 이와는 또 별개로 윤석열 전 총장 부인과 관련한 전시에 관련한 여러 기업들의 또 별건의 사안이 있는지 무슨 공문까지 보냈다고 하니까 과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의 처가와 관련한 수사가 굉장히 이 사건을 중립적으로 보고 접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보이지 않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건지 여전히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네, 물론 수사관이 정말 교체된 것이 맞는지 특히 교체 사유가 이 같은 별건 수사 항의 때문에 교체가 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중앙지검 측의 어떤 추가적인 해명과 입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앙지검의 추가 입장 나오면 또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논란은 대검이 왜 가만히 있느냐라는 얘기가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별건 수사로 수사관까지 교체됐다면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물론 중앙지검의 추가 입장과 해명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만 대검에서 제대로 중앙지검을 지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요게 불가능하다면서요. 예. 지금은. 그 이유가 뭡니까? 기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전 총장 사안의 경우에는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관련 보고를
대검 등에 하지 말라는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둔 상태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사실은 한참 전 장관인데 네네네. 그 지위가 아직도 유효한 거예요? 예,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했다고 하더라도 그 지휘권 행사를 철회하지 않는 한은 수사팀으로서는 보고를 할 수가 없죠. 법무장관이 그렇지 않으면 바뀌어도? 김호수 검찰총장이 그 지휘권 발동에 불복해야 하는데 그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사실 경찰이나 금감원이 이 사안을 조사해 봤다. 특별한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자체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러 수사기관이 병립돼 있는 이유가 어떠한 사유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는 상황을 막고자 하는 것. 그렇죠. 각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정당한 수사를 하라는 취지로 여러 수사기관을 병립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다른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해봤는데도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또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때는 상당한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야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일정한 대상을 상대로 공격성 수사라는 비판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나 별건 수사라는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수사하고자 하는 대상은 따로 있는데 그 수사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사실 작은 혐의, 입건하기 쉬운 작은 혐의를 입건해놓고 관련자를 불러서 진술을 받고 압수수색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서 원래 수사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간다. 이를 전형적인 별건 수사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확보한 증언과 각종 압수 대상 증거물들은 기소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관행은 검찰 등 기존 수사기관들의 가장 대표적인 무리하거나 불법적인 수사 관행으로 지적돼 오던 그 행태입니다. 만약 현재 중앙지검이 별건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분명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되었든 검찰총장이 되었든 적절한 수사권 발동이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신임 법무부 장관이 기존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철회한다면 윤 전 총장이 교체된 상황에서 다시 보고를 하라는 취지일 텐데 이는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여서 법무부 장관이 되었든 검찰총장이 되었든 이 사안을 두고 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깊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승만 변호사의 돌직과 흥미로운 분석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권에서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권 출마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요. 그 가운데 대선 지원 모임이 결성됐다고 하는데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가 참 흥미롭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 지원 모임 조직이 결성됐다는 건데 최재형 감사원장의 절친이 만들었다. 최재형의 중마고로 알려져 있는 강명웅 변호사가 최근 최 원장의 대선 출마 지원 모임을 만들어 활동에 나섰다. 조직을 만들어줬다. 그 조직을 만든 사람이 중마고우다. 그런데 이 중마고우가 최재형 원장이 고교 시절에 소아마비 겪은 친구를 매일같이 등하교 때 업고 다녔다. 라던 미담이 알려져 있었는데 바로 그 친구가 업힌 친구가 강명웅 변호사다. 자, 최 원장이 고교 시절 강 변호사를 업고 등하교하며 같이 공부를 했고 소아마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한 이 강 변호사가 함께 서울대 법대 입학 성공했고 사시에 합격해서 변호사까지 하고 있다. 라는 일화가 화제가 된 바 있죠. 그 친구다. 강 변호사. 대선 지원 모임이라기보다는 가까운 친구가 모여 최 원장 대선 출마 관련 이야기를 나눈 정도다. 라고 이야기를 아꼈습니다. 1981년도 당시 신문 기사 내용을 함께 볼까요? 자, 이겁니다, 이거. 나란히 사시 합격한 강명훈, 최재형 군. 군이군요, 그때는. 친구가 등하교를 같이 업고 하며 공부를 하며 장애를 극복했다. 승화했다. 라는 미담 기사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고, 자, 사진을 보면 최재형 감사원장 그리고 강명훈 변호사의 젊었을 적 사시 합격 사진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2017년 최재형 감사원장의 청문회 당시에도 여권을 중심으로 최 감사원장의 미담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현재 그 후보자님께 쏟아지고 있는 평가들을 보면 너무 좋은 분이다, 착한 분이다, 미담이 많다. 과연 감사원장 후보자가 가장 착한 분 선발하는 자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개인적인 성격과 업무 집행에 있어서의 저희 자세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기자, 요 사례가 그냥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1981년 신문 기사도 대대적으로 보도할 만큼의 당시에도 지금도 화제였군요? 그렇죠. 어떤 얘기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조금 전 장면이 굉장히 흥미롭죠.
여당 의원이 오히려 너무 착한 게 문제 아니냐 그랬더니 난 착한 사람만은 아니다. 업무는 오히려 철두철미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 미담이 많았었죠.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고등학교 친구죠. 강명훈 변호사를 고등학교, 대학교, 사법연수원까지 계속 등하교를 책임지면서 함께 어떻게 보면 성장하고 성공했던 그 일화 자체가 굉장히 감동적이고 또 최근에도 많이 알려졌었지만 최재형 원장 부부가 자식 2명을 또 입양했었죠. 또 그것도 굉장히 미담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미담 제조기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뭐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닌가 싶고 여기에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윤석열 전 총장이 아무래도 이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수층의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선 최재형 원장이 오히려 보수의 거부감은 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보수 진영에서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의 대체제라고 할까요? 어쨌든 윤 전 총장이 만약에 대선 출마 이후에 사실 2017년에 반기문 전 총장처럼 그렇게 이제 어떤 본인이 계속 레이스를 못할 경우에 그 대안으로 최재형 원장을 얘기하는 분이 지금 보수 중에서 굉장히 급격히 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최재형 감사원장의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불편하시고 또 맞지 않으시면 사퇴하세요. 제가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하시는 데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감사원장께서는 이 언젠가부터 좀 핍박을 받는다. 제2의 윤석열이다. 이런 평가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봅니다. 어렵기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핍박받고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연의 일을 하신다. 본연의 일을 할 뿐이다. 공무원의 행정행위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약하신 사항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된다. 이런 주장은 아니시죠? 이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돼서 여권과 선을 그으며 본인의 소신 발언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고 여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마찬가지로 무수히 비판의 대상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여권의 입장에서는 자 그런 최재형 감사원장 야권 인사는 결심이 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야권 관계자의 주장이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 합니다. 최 원장 나라를 바로잡는 데 힘 보태는 쪽으로 결심 기운 것으로 안다. 7말 8초 더 빨라져 이달 안에 결단 내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 원장이 깃발만 들면 사람들 모여드는 건 정해진 수순이다. 삶의 궤적이나 집안 내력을 봤을 때 분명한 우량주다. 의원들의 관심이 많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이 제가 계속 대선이 왔다라고 하는 게 이번 달 말에 뭔가가 다 결정될 것 같은 주자들의 출마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 느낌들이 막 드는 대목입니다. 자, 두 분의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이 평가 여야 두 분을 대표해서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전 의원님. 최재형 감사원장님은 굉장히 훌륭하신 공무원입니다. 예. 고위 공직자죠. 악센트가 공무원을 시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고위 공직자시니까.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여러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미담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 다음에 법과 원칙, 절차와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전형적인 이제 공무원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선 지원 조직도 만들어졌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친구 두세 분이 모여서 이제 대선 출마한다더냐 안 한다더냐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을 이제 저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언론에서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쯤 되면은 우리 최재형 감사원장님께서 생각이 있다 없다 좀 밝혀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기관장의 자리를 하면서 만약에 정치를 한다면 이게 공무원 사회의 안정이라든지 또 대한민국의 관료 조직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위 관료가 이 정치권에 의해서 회자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관료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상당히 좀 바람직스럽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라도 고위 공직자로서의 어떤 자세와 태도 또 도리, 이치 뭐 이런 것들에 좀 충실한 그런 이제 공직 사회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 글쎄요, 공교롭게도 보면 윤석열 전 총장도 그렇고 최재형 감사원장도 그렇고 본연의 일을 충실히 하다 보니 국민들로부터 관심과 지지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현 정권의 아쉬운 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또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힘을 보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그게 누구든 같이 모여서 야권의 시장이 넓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플랜 B가 됐든 아니면 경쟁적 보완 관계가 됐든 저는 와서 모두 모여가지고 압도적 정권 교체를 하는데 힘을 다 보태는 상황이 온다면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년의 일을 하다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는 현 정부가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 반성할 지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이 대선의 시간과 관련해서 야권 주자들의 움직임 보도해드렸고요. 여권 주자들의 발빠른 움직임도 잠시 후에 상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오늘 뉴스 중에 사실은 뜨거운 뉴스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돌직구쇼 핫쌈 뉴스 지금 공개합니다. 첫 번째 핫쌈은 군사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2차례 악플을 달았다는 이유로 사병에게 유죄를 선고해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광주에서 카페 사장을 하는 분이 현 정권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다가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카페 사장을 겨냥한 것이 이 여론의 문매에 일조했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세 번째 핫쌈,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인데 수상한 시의원의 출근 방법, 그 영상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핫쌈,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뉴스이고 지금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오늘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역 병사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단 두 차례 악플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상관 모욕죄로 처벌이 됐습니다. 이걸 처벌할 일인가에 대한 뜨거운 논쟁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과 관련된 기사에 악플을 단 현역 사병, 상관 모욕죄로 군사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7월 문 대통령 탄핵 위한 광화문 집회와 관련된 기사에 이렇게 댓글 달았습니다. 육군 부대 소속 A상병, 문 XX 탄핵. 짧죠? 이 댓글. 두 번째 댓글은 지난해 12월 문 대통령이 코로나 역학조사에 돈을 투입했다라는 기사와 관련해서 지가 X할 것이지 문 XXXXX 맞네. 갈수록 짧습니다. 요 짧은 두 개의 댓글만으로 이 사병이 과연 처벌의 대상일까요? 군사법원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 댓글로 군의 기강을 물락케 했다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징역 6개월, 선고유예 유죄를 결정합니다. 상관 모욕죄로 유죄를 결정하고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짧은 이 단 두 개의 댓글로 현역 병사, 이제 상병인데 상병을 유죄로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부당하다고 보십니까? 이와 관련된 오늘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돌직구쇼의 강철부대 해병대 병장 만기 전역한 현 여권의 핵심 실세인 전재수 의원께서는 이 사병을 유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과도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군인이든 공무원이든 뭐 일반 시민이든 간에 모든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 이 전재수의 돌직구. 네. 근데가 중요하군요. 근데 군인이지 않습니까? 예. 네, 군인이고 또 군의 특수성과 또 뭐 폐쇄성을 뭐 옹호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게 남북 분단 상황에서 군이고 그다음에 군의 최고 통수권자는 대통령 아닙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군인 신분으로서는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다. 근데 그것을 과연 유죄로 해가지고 형사처벌할 정도냐? 이 예.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틀린데요. 네. 이것은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 계실 때도 예.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도 선고유예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건도 이제 선고유예가 나왔는데 선고유예라는 것은 이제 좀 형벌로 따지자면은 과한 형벌은 아니죠. 굉장히 이제 경미한 것인데 요게 한 2년 정도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면소가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경미한 이제 유죄 판단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어떻든 군인 신분으로서는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좀 존중이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근데 이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2013년도에 대법원에서도 이제 그런 선고 사례가 있고 2018년도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것이 합헌이다 이런 결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부의 특정해서 이제 벌어진 특수한 일이라기보다는 이전부터 쭉 이어져 왔던 것인데 이것은 이제 사법부에서 조금 더 좀 유연하게 판단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군인으로서는 악플을 단 것이 부적절하지만 이걸 군법원에서 유죄까지 선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라는 전재수 의원의 발언 들어봤습니다. 자, 논란은 얼마 전에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전단지를 돌렸다는 이유로 30대 청년에 대해서 모욕죄로 고소를 했다가 취하한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이게 겹쳐지면서 같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에서는 모욕죄를 철회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라고 밝힌 바 있었는데 현역병이 지금 군 검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유죄가 선고된 것 같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 비판 전단을 살포한 30대 대통령 모욕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고 논란이 뜨겁게 일자 청와대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서 처벌 의사를 철회한다라며 청와대가 30대 청년에게 모욕죄 고소를 취하합니다. 그런데 20여일 뒤 현역병이 대통령을 욕한 상관모욕죄로 유죄 판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같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군사법원에서 군검찰에서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청와대와는 무관한 청와대의 의지와는 무관한 처벌이다라는 점 분명하게 밝히겠습니다. 박정호 대변인, 사실은 대통령 모욕과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꼽자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놀림과 안 좋은 비방이 아마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많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때는? 그때는 쥐박이, 그 다음에 땅박이, 심지어는 2MB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이명박 대통령 참모가 또 직접 말씀하십니다. 야권 현역 의원님들은 심지어는 어디 집회에 가서 죽여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했어요. 이제 일부 내부 회의할 때 보면은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 건에 대해서 좀 흥분해서 항의도 좀 해야 된다고 하고 아니면 강한 반박 성명이라도 내야 된다고 했는데 대통령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비슷한 취지로 얘기를 내부적으로 하셨다고요. 뭐냐면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조금 시원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나에 대해서 그런 평가나 비방이 있을 수도 있지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지금처럼 직접 모욕죄로 고소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걸 법화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 그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도 그 건에 대해서 이렇게 심하게 화를 내거나 그러진 않았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해서 대통령 스스로는 아니겠지요. 대통령 스스로는 아니라고 봐요. 그 밑에 일부 참모들 그리고 지금 이 병사 관련해서는 군 당국이 너무 저렇게 심하게 나가는 거는 대통령이 양산 땅과 관련해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너무 쫌스러운 행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지금 애들 관련해서 밥도 제대로 못 주면서 그다음에 백신도 제대로 못 맞추면서 저런 거는 어떻게 샅샅이 찾아가지고 벌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과연 우리 군은 적을 어디로 두고 있는 건지 너무 대통령을 자기적으로 훌륭한 범접할 수 없는 그 무언가의 상징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자, 어쩌다가 이게 적발됐고 댓글 탄 2개인데 이걸 어떻게 잡아냈고 처벌까지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도 문득 궁금해집니다. 육군 측, 군 외부로부터 일반 민원 형식 제보가 군으로 접수돼 군사 경찰 인지에 의해 수사가 진행됐다.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박승무 변호사님, 이게 댓글 2개로 상간모욕죄로 처벌하는 게 맞습니까? 법리적으로? 아까 다른 정부에서도 이런 일이 비슷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좀 놀랍습니다, 저는. 법조인 입장에서는 처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 이유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규정이
상관을 모욕한 경우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상관에는 당연히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포함되죠. 이렇다 보니까 대법원도 헌법재판소도 군형법상 상관 모욕죄 대상의 대통령이 포함된다는 판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 두 댓글이 모욕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을 한 이유가 당사자가 대통령이 상관임을 진지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댓글 자체가 모욕적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병이 입장에서는 그동안 대통령을 비판해 오다가 입대한 이후에 그동안 해오던 비판을 계속해서 했다는 것 자체로 이제 대통령이 상관이니까 비판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군형법상 상관 모욕죄는 친고죄가 아니죠. 비판 전단을 뿌린 30대의 경우에는 청와대 측이 처벌 불허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보이는데 군형법상 상관 모욕죄는 군기를 물러냈다는 취지로 처벌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정이 오히려 악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대통령 측이 먼저 나서서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 제보 형식으로 수사가 개시될 수 있고 이와 같이 언제든지 처벌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 비판에 대해서 나름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 판결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고유예 집행유예 판결을 내릴 것이냐. 그렇다면 이 규정의 실효성은 남아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비판도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군형법상 상관 모욕죄의 상관의 범위를 적절하게 조율하는 것 외에는 법리적으로는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좀 답답한 느낌이 확 드는데, 이재명 기자, 우리 뭐 다 군생활 했지만, 없는 데서는 누구 이걸 못해요? 중대장, 대대장. 저는 그러면 아니, 댓글 2개 갖고, 모욕죄로 유죄를 하고, 기소하고, 군 경찰에서 인지수사를 한 게 아니라 제보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 말을 그지그대로 믿어야겠지만, 살벌하고 삭막해서요. 짧게 제가 한 말씀만 드리자면. 전 의원님 듣고 이 기자 짧게 듣게요. 한 말씀만 드리자면, 민간인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원고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처벌을 원치 않으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예. 근데 이 군인에 대해서는 원고가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거를 처벌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원고는 육군입니다, 육군.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대통령께 보고가 될 필요도 없었고, 원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가 됐을 리도 없고, 아마 보고가 됐다면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권한 자체가 대통령에게는 지금 법상 없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는 청와대가 잘못됐다, 대통령의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이 아까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원고도 아니고 대통령이 불온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처벌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군형법상 상관 모욕죄가 존재하는 거죠. 그렇다면 법원 입장은 당연히 처벌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누굴 비판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걸 계기로 과연 모욕죄라는 게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느냐라는 논쟁이 시발적으로 아니라 중요한 겁니다. 조금 전에 김진애 앵커가 매우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게 모욕이냐 아니냐를 누가 정하는 거죠? 사실 진보 지향에서는 진작부터 최강욱 의원도 최근에 발의를 했지만 모욕죄 폐지 법안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표현의 허용 범위를 국가가 정해서는 안 된다는 게 표현의 자유의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게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표현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수용할 수 없는 표현을 수용하는 게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래야만 누구든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특히나 통치자가 표현의 자유를 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모욕죄도 마찬가지고 상관 모욕죄도 마찬가지인 건데, 과연 우리 사회가 모욕죄라는 걸 계속 두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걸 계속 그 범위를 둘 것이냐, 이 문제가 그냥 제가 볼 때 이 논쟁의 핵심인 거고, 미국의 수정헌법 1조가 결국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떤 법률도 국회가 만들지 못하도록 한 게 수정헌법 1조입니다. 예. 그만큼 시민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돼야만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논쟁 자체가 무슨 문재인 대통령 비판, 청와대 비판 이런 게 아니라 이걸 계기로 과연 모욕죄라는 것, 상관 모욕죄라는 것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이 논쟁으로 가야 되고, 국회가 결국은 거기에 대한 답을 내야 되는 게 숙제가 아닌가, 이 논쟁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이 청와대가 대통령을 비방한 전단을 돌렸다는 30대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했을 때 당시에도 제가 직접 취재해본 바에 따르면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 사이에서도 청와대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 아니냐,
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실존했습니다. 때문에 청와대가 그때 당시에도 모욕죄 고소를 취하했었던 이유였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용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를 지시한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뭐 조금 다른 측면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이재명 의장 말씀하신 그게 제일 중요한 초점이라고 봐요. 근데 어떤 기관이건 간에 할 수 있는 일의 역량이 정도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 병사 찾아가지고 수사하고 재판 받는 동안 사실은 뭐 육군 공군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 성폭행 받았던 피해 받아가지고 잘못된 우리 여중사는 그렇게 도움을 못 받으면서 쓰러져 갔고 우리 장병들 밥 제대로 못 얻어 먹었고 백신 제대로 못 얻어 먹고 이 상황을 그럼 국군은 어떤 일이 더 중요한 건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땐 요즘 국군은 너무 다른 부분 대통령에 대한 뭐 이런 지금 모욕적인 부분을 밝혀내야 되는 것 이런 데만 너무 집중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를 저는 꼭 이 건에 대해서 좀 한번 챙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화 전 대변인의 개인적 견해까지 들어봤고요. 청와대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 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대통령이 성공적인 해외 순방 중인데 꼭 불필요한 논란들이 계속해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이번에도 또 실수다라는 변명이 나왔습니다. 앞서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비슷한 실수도 보도해드렸고 많은 패널들이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다라는 돌직구 발언도 있었는데 이번에 청와대 공식 SNS에 판데어 벨렌 대통령 부부와 함께 하일리겐 크로이츠 수도원을 방문했다라는 얘기와 함께 한국과 오스트리아 국기를 내걸었던 것 같은데 그게 누가 봐도 오스트리아 국기가 아니라 독일 국기를 게시했습니다. 오스트리아 국빈 방문에서 독일 국기를 왜 겁니까? 지난번에 G7 정상 사진 문체부에서 다른 정상 사진 자르면서 대통령 센터에 자기적으로 배치해놔서 직원 실수다라는 변명 나왔는데 오스트리아 국기 대신 독일 국기를 게시하니까 국기도 제대로 모르냐? 청와대 공식 계정이 국기 틀리게 입력한 게 말이 되냐? 누리꾼들의 제보에 뒤늦게 오스트리아 국기로 저렇게 밑에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야근자가 작업했는데 실수한 것으로 보인다. 실수라는 게 지금 3번 나왔어요. 이재명 기자. 그렇죠. 첫 번째가 평양 위성사진 나왔을 때는 이제 제작자의 실수였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G7 정상들과 나란히 같이 했던 이제 그 정상들의 기념 사진에서는 남아공 대통령을 잘라낸 사진이 올라갔죠. 그때는 디자이너의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오스트리아 국기 대신 이제 독일 국기가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야근자의 실수입니다. 왜 이렇게 실수들 많이 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실수가 잦으면 그건 실력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글쎄요, 과연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문제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여기서 심각한 건 뭐냐면 글쎄 좀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게 외교 문제랑 홍보에서는 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과연 책임자가 없이 다 그냥 실무자들이 알아서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예전에 박수현 지금 국민소통수석이 돌직구에서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사과를 할 때는 누구 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야말로 이거는 과연 실무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최고 책임자의 문제인 건데 자꾸 이제 실무자의 이제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럼 과연 누가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 계속되는 외교적 결례라든지 외교 참사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그래서 전 이런 문제가 만약에 이게 계속 반복돼 왔기 때문에 뭐 의전 비서관이든 뭐 국민소통 수석에 누군가가 나서서 이건 한 번은 사과를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사의 댓글이나 야권에서는 전재수 의원님 다음번에는 누구 탓을 할 건가? 라는 비판도 있던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더라도 좀 아쉽습니다. 예. 되게 아쉽고요. 그리고 특별히 더 아쉬운 이유는 이번에 G7 정상회담이라든지 지금 이제 오스트리아, 스페인 방문을 하고 계신데 대통령의 지금 이게 정상 외교가 상당히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좋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기술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선두주자로 올라서는 것들을 지금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도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정상회담 과정들을 쭉 거치고 있는데 이 본류와는 상관없는 이런 사소한 실수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힘들게 이렇게 성과를 내고 있는 것에 자꾸만 이제 조그마한 이제 흠결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것이 이제 누적이 되면 이 정상회담 성과는 이제 국민들께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사소한 실수들만 이제 국민들께 전달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조금 더 좀 세심하고 좀 정교하게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을 해서 자그마한 실수가 큰 성과를 덮지 않도록 대통령을 잘 좀 보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공직사회 전반의 어떤 경각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연의 따끔한 일침까지 들어봤습니다. 핫쌈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핫쌈 뉴스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뜨거운 감자 논란입니다. 광주의 한 카페 사장, 자영업자죠. 한 토론회에서 실명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 전 장관 등이 이 카페 사장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올림에 따라서 이 시민이자 자영업자 광주 시민인 이 카페 사장님이 다양한 문자 폭탄과 항의와 비난을 받게 됐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논란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보겠는데요. 이 자영업자 광주 시민의 주장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광주는 좁고 소문은 빨라서 동네에 장사하는 사람이 상호와 이름을 밝히고 이런 자리에 나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 정부 지지기만인 광주 현지인의 입으로 들려주는 게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유익할 것 같아서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문제다, 무식하다, 무능하다. 그나마 경제를 성장시켜서 장사가 잘 된다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도 작은 충격으로 그칠 수 있었을 텐데요. 문재인 정권은 태생부터 경제성장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공무원, 배달 라이더, 노인 일자리 이것 말고 뭐 늘어난 일자리 보셨습니까?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재앙입니다. 대재앙이에요. 대재앙이다. 아마도 광주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직격탄을 맞고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로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 좋아진 데다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은 글로벌 경제 위기까지 맞아서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민 한 사람으로서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으로 표현의 자유하에서 얼마든지 용인될 수 있는 비판이다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문제는 조 전 장관 등이 이분의 정체성 등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영상을 본인의 SNS, 트위터에 게재를 한 겁니다. 이건 동의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통상 시선 집중, 문재인 실명 비판했다던 광주 카페 사장님, 언론들이 숨긴 진짜 정체는 이라며 배운천 사장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의심을 하는 한 영상을 조 전 장관이 게시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조 전 장관은 수십만의 지지자를 갖고 있는 분이라 한마디, 한 행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조 전 장관이 이 광주 시민 한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실은 직격탄을 날린 것과 다름없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전화폭탄과 악성 댓글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배운천 씨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저를 비난하는 내용, 방송 올린 뒤 전화폭탄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했고요. 당신 일베지, 너 국민의 짐 당원이지, 국민의 짐으로 꺼져라. 위생불법 고발해서 장사 못하게 만들겠다. 신문 사이트는 비난글로 도배됐다. 순수한 자영업자가 아니다. 쓰레기 같다. 5.18 폄하하는 극우 쓰레기다라는 비난의 글들이 배운천 씨를 향해서 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자, 무엇이 문제입니까?
글쎄요. 전 이 자영업자의 토로 속에서 사실 저건 굉장히 큰 깨달음을 하나 얻은 게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얘기를 듣진 않았는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코로나 국면에서 자영업자가 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건 정부 때문이 아니라 배달의 민족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정 업체에서 그렇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큰 통찰이 있는데 이 시장의 문제를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시장을 통해 해결해야 된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던졌다고 봤습니다. 물론 그 표현 방식에서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하는 내용 속에서 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그건 그럴 수 있지만 저는 굉장히 나름대로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그런 굉장히 큰 이 불만의 원천 그리고 문제 해결의 대안들을 잘 제시했다고 느꼈는데 지금 문제는 이거죠. 조국 전 장관이 공유한 게 MBC 라디오에서 글쎄, 기자라고 해야 될까? 나와서 이제 얘기한 건데 그 제목이 이겁니다. 문재인 실명 비판한 광주 카페 사장님, 언론들이 숨긴 진짜 정체는이 당시 코너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분이, 이 자영업자가 호남 대한 포럼이라는 단체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데 그 단체가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을 반대하는 등 굉장히 보수적 단체고 그리고 거기 단체는 실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포함되어 있고 뭐 이런 게 이제 핵심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한 얘기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게 메시지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메신저를 비판하는 겁니다. 메신저를 비판함으로써 그것을 어떻게 보면 본질을 흐리고 정쟁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보수적 인사일 수 있습니다. 이분이 5.18 이제 역사왜곡 처벌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또 다른 문제, 아까 표현의 자유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또 다른 논쟁이지만 보수적인 인물일 수 있죠. 하지만 본인이 자영업을 하면서 느꼈던 것을 좀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메시지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갑자기 메신저로 왜 전환을 했을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보도를 조국 장관이 똑같이 인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의 최고위직 중 한 인물이 메시지의 그 핵심 내용에 대한 찬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사람이 우리 진영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봤다는 것. 저는 그게 이 문제에서 가장 비판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문제다라는 게 이재명 기자의 견해고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박정화 전 대변인께 묻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배운천 사장님의 발언에 청와대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가만히 있잖아요. 어찌 보면 이 배운천 사장님의 말을 잘 새겨듣고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조 전 장관이 나서서 좌표를 찍습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논란들의 아주 전형적인 사례, 축약된 사례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재명 부장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배운천 사장이 얘기했던 건에 대해서는 아무도 비판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과거에 어땠던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청와대는 안 나서면서 청와대를 대신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추종자를 갖고 있는 누군가가 이렇게 좌표를 찍어서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현 정부를 비판하거나 대통령을 비판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저런 식으로 많은 부분들이 진행돼 왔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건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저는 배운천 사장이 굳이 한다면 저런 상황이 될 거라고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굉장히 불편하지만. 그래서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청와대나 혹은 조국 전 장관이 직접 하지는 못했지만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지금 모욕죄를 그들의 법에 의한 모욕죄를 받고 있는 거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극복할 수 없는,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지금 여건이 어떻게 바뀔지 보여지는데요. 이런 스타일의 비판과 입막음이 저는 지금 있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까지도 저런 일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극복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지금 여건의 모습들이 바뀔 수 있느냐 아니면 이대로 가느냐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화 전 대변인의 주장이었는데 전재수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기사가 어디 보도인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그 기사화 안 해도 될 내용을 가지고서 이렇게 기사화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정치권이 이제 서로 갈등하고 분열을 하는데 오히려 국민들 또 분열시키고 국민들 사이에 또 이렇게 좀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 정도의 것을 이제 기사화한다고 그러면은 여러 기사에 달려 있는 댓글을 전부 기사화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배훈춘 사장님의 저 자영업자 입장에서 하신 말씀은 얼마든지 가능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얼마든지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제 배훈천 사장이라는 분이 특정 정치 진영에 있는 분이 아니고 그냥 열심히 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자영업자인 것처럼 하면서 말하자면 비판을 하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제 특정 진영에서 이제 특정 정치 세력 진영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저는 어느 기사에 달려있는 댓글 하나하나를 기사화하는 좀 뉘앙스가 있다. 저는 조금 비판적으로 봅니다. 예, 전재수 의원님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핫쌈 세 번째인데요.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입니다. 민주당의 서울시 시의원이 어린이집 버스를 타고 편법으로 출퇴근을 하는 영상을 저희들이 포착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은지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아침마다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지는 연세대학교 앞 도로. 유치원 통학 차량이 정체 차량을 피해 버스 전용 차로에 들어섭니다. 통학 차량에 어린이가 타고 있으면 전용 차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말 유치원생이 타고 있을까? 15분 전 통학 차량이 출발한 장소입니다. 유치원 앞에서 차량 뒷문이 열리고 중년 남성이 올라탑니다. 유치원 설립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기덕 서울시 의원입니다. 삼선 시의원으로 서울시의회 부의장도 맡고 있습니다. 통학 차량이 유치원을 나와 도착한 곳은 서울시의회입니다. 아이를 태우지 않은 통학 차량이 전용 차로를 달리는 건 불법입니다. 흐린 날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전용 차로를 타고 서울시의회로 향했습니다. 김 의원이 타고 내리는 모습은 수시로 포착됐습니다. 채널A는 통학 차량을 탄 이유를 물었지만 김 의원은 타지 않았다는 취지로 대답했습니다. 다른 업무상으로 우리 기사가 온 모양이네요. 직접 봤다고 하자 그제서야 인정했습니다. 근데 의원님은 사실 어린이는 아니시잖아요. 예. 설립자로서 당연히 차도 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출퇴근용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데리고 와서 서류 주어서 보낸 일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출퇴근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죠. 왜 전용 차로를 이용했는지 묻자 운전기사 탓으로 돌립니다. 전용 차선을 내가 탄지 자체도 모르는데요. 그거는 다 기사님의 판단이란 말씀이시고. 제가 기사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네요. 김 의원은 통학 차량 이용의 수는 5번 이하라고 해명했지만 시민을 위한 버스 전용 차로를 부적절한 방식으로 이용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핫쌈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입니다. 본격적인 정치권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야 정협이체 가동될까라는 제목 다뤄봤는데 이준석 돌풍, 국민의힘 당원이 10배 급증했다라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지난달 12일부터 한 달간 새 당원이 23,000명 입당을 했다. 같은 기간 10배 수준이다. 아무래도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됐다라는 굉장히 신선한 뉴스에 이런 남성, 특히 이제 젊은 남성들의 입당이 늘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김부겸 총리 그리고 이철희 수석과 만남을 가진 영상도 공개가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부겸 총리님, 제가 사실 정치인으로서도 배울 점이 많은 분이다라고 방송에 나와서도 언급해왔고요. 사적으로는 저희 아버님께서도 우리 김부겸 총리님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항상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철희 정무수석님께서 저희 당을 이렇게 방문하셔가지고 대통령의 난을 전달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걸 정말 환영합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아마 이준석 대표님하고 모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을 1박 2일로 템플스테이를 같이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정말 10년 만에 거대 정당의 대표가 될 거라고는 짐작을 못했습니다만 축하드리고요. 이준석 대표와 이철희 수석
두 분을 앉히고 모시고 돌직구 쇼를 방송했던 게 엊그제일 같은데 두 분이 청와대로 한 분은 또 야당의 당대표가 되셨군요. 자,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의 연일 입당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추어 티가 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윤 전 총장 아마추어 티가 나고 아직은 준비가 안 된 모습, 입당하면 조직적으로 전문가들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입당 압박 권유이지만 메시지가 점점 아마추어 티가 난다라는 비판의 메시지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군요. 입당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늦었다. 공수처 수사 빌미만 줬다라고 윤 전 총장이 아마추어다라는 공세까지, 압박에 이어 공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준석 대표와 윤 전 총장 사이에 기싸움이 점점 어떤 비판의 양상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냐라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 타이밍에 조금 전 뉴스 속보도 들어왔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이 반응을 했습니다. 국민 통합해 국가적 과제 해결할 큰 정치만 생각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여야의 협공에는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 이준석 대표의 이 같은 비판 등에 대해서 어떤 여야 협공이다라고 표현하면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도 좀 눈여겨볼 것 같은데, 이재명 기자, 이게 압박을 이어서 어떤 공세적인 메시지까지 나오네요. 사실 이준석 대표의 메시지는 사실 많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원들이 많이 좀 우려하는 부분을 좀 반영돼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이 기싸움을 하면 누가 손해일까요? 저는 뭐 윤 전 총장 쪽이라 당연히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싸움을 하면 할수록 참 힘들어지는 쪽은 윤석열 총장 측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속보 나오는 것처럼 결국은 이동훈 대변을 통해서 저것이 윤석열 총장의 직접 워딩이다라고 밝힌 거죠. 자기는 큰 정치만 생각하겠다. 그리고 여야 협공에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 네. 입당 문제도 다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묻지 마라. 이게 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결국 본인이 앞으로의 정치의 화두를 먼저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계속 입당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계속 끌려 들어갔던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일단 선을 그어놨는데, 사실 이 문제가 종식되려면 결국은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 선언을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정치가 뭐다, 나의 화두가 뭐다, 나의 공정과 상식은 이렇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던지지 않으면 이 논쟁은 계속 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윤 전 총장이 이제 아마 저 메시지를 낸 거는 조만간 이제 정치 선언을 하고 본인의 얘기를 하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그런 점에서 윤 전 총장이 과연 어떤 정치적 화두를 가지고 등장할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준석 대표도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런 면이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과연 윤 전 총장이 지금 누구랑 같이 어떤 세력과 같이 지금 통치를 위한 국정 운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많은 걱정들이 있는데, 그것을 윤 전 총장이 스스로 이제 등장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우려를 불식시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장한 대변인, 제가 요즘 계속 묻고 다니는 질문인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이게 물론 전략적 판단, 기싸움, 수면 아래의 어떤 오리의 발 움직임 같은 거겠습니다만, 수위가 계속 격해지다 보면 또 모를 수 있는 일이라 묻습니다. 아마추어다 저거라는 비판에 협공에 일절 대응 안 한다 이러다가 택시 타고 가고 버스 문 닫고 떠나고 입당 안 하는 일 있을 수도 있습니까? 상황이 만약에 잘 원활히 돌아가지 않으면 저는 8월 달에 출발하는 국민의힘 버스가 떠난 뒤에 나중에 탈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빨리 기본축을 윤 전 총장이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모든 그림을 정교하게 그려놓고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중심축을 잡고 뭔가를 하게 되면 본인 중심으로 딸려 들어오는 힘도 있거든요. 저는 마냥 저렇게 늦춰서는 국민들이 바라는 무언가를 이루지 못하는, 그리고 그 길이 굉장히 험난해질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저는 윤 전 총장을 조언하는 내부에서 아직 그 입장이 정리가 안 돼서 하루는 입당에 관한 분명한 입장이 나오는 얘기, 또 하루는 그와는 좀 다른 얘기, 이런 것들이 좀 교차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좀 해봅니다. 자, 이 살아 움직이는 뉴스는 여권의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가 그래서 이겁니다. 약장수 논쟁, 감정 싸움이다. 여권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이 이재명 지사의 약장수 발언으로
감정 싸움 양상까지 치열한 신경전을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 이거 살벌합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약장수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정치에서 자꾸 흥행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때 가짜 약장수들이 기기묘묘한 묘기를 보이거나 평소에 잘 못 보던 희귀한 동물들을 데려다가 사람들을 모아놓은 다음에 가짜 약을 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식으로 약 팔 수 없습니다. 약 팔지 마라. 상당히 수위가 센 발언이고 대표적으로 이낙연 전 총리는 경선을 연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해 왔는데 이낙연 전 총리 측이 강하게 이재명 지사의 약장수 발언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낙연 전 총리 측이 공지들을 쓰레기 취급했다라고 격앙된 반응 보였는데 어제에 이어서 윤영찬 의원 이재명 지사의 발언에 의해서 이렇게 이낙연 전 총리 측이죠. 민주당 단체 채팅방에 의원들의 건강한 토론을 봉쇄하겠다는 폐쇄적 인식에 유감이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비판합니다. 이낙연 전 총리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죠.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는 약 팔겠다라고까지 맞섭니다. 그러자 이재명 지사 측근 의원이 아니 의원 단체방에서 그런 글을 올리는 것 자체가 자, 표현 보세요. 저급하다. 이재명 지사의 또 다른 의원 이낙연 전 대표는 뒤로 숨고 측근들이 경선 연기론을 주장한다. 라고 이재명 지사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감정 싸움까지 의원들 사이에서도 막 불꽃이 튀는데 자, 전재수 의원은 과연 이 틈에서 어떤 의견을 낼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누가 잘못했습니까? 누구 말이 맞습니까? 네, 누가 뭐 잘못하고 뭐 누구 말이 맞고 안 맞고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저 카톡방에 저도 들어가 있는데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네. 전재수 의원은 경선을 연기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잖아요. 이재명 지사에 따르면 약장수. 그러니까 저는 약을 팔기 위해서 저 경선 연기를 이야기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절대 아니다. 예,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제 이재명 지사 저 말씀을 한 4-5번 읽었습니다. 예. 이게 무슨 이야기지? 이게 경선 연기하는 사람들 이야기인가? 근데 경선 연기하는 사람이 왜 저 이상한 동물 데리고 오고 무슨 가짜격 팔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잘 매치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의원들 사이에 뭐 저급하다, 뭐 기왕에 약 파는 거 제대로 팔아보겠다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는 것은 뭐 의원들 사이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경선 연기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논의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기를 했던 제 입장에서도 저런 의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도 누구든 간에 이게 민주당의 집권 전략의 일환으로 이게 대선 후보 경선도 관리되고 기획되고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마치 기싸움으로 흐르는 것은 당을 위해서 좋지 않고 그다음에 국민들 보시기에도 짜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어느 후보의 유불리 또는 진영의 유불리를 떠나가지고 한 분이라도 더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이루어진다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차원에서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이 이제 양쪽 모두에게 좀 자제하라라는 메시지를 냈는데 이재명 지사 경선 연기 반대 몰아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돌직구쇼의 핵심 멤버인 전재수 의원이 띄운 경선 연기론 공을 두고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총리 측이 굉장히 지금 격하게 반발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강하게 이재명 지지자의 경선 연기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 상대당보다 일찍 후보로 결정됐다. 연기가 흥행과 승리를 담보한 조건 아니다라고 반대 선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기자는 어때요? 생각?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지사 얘기했던 가짜 약 팔던 시대는 지났다. 그건 다시 좀 이제 순화하면 잔기술로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없다. 전 그 부분에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은 뻔한 결과가 나오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지금 가장 앞서 있는 이재명 지사가 오히려 희생을 담보로 해서 변화의 룰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전 지금 약간 그 논의에 민주당 내부에서 논의 초점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경선 시기를 연기하느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뻔한 결과로 갈 수 있는 이 룰을 어떻게 바꾸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 사실 이제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대국민 오디션 경선 방식을 얘기했는데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조금 전에 제가 국민의당의 당원들이 급속히 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MZ세대가 이렇게 막 당원 가입을 한 이유가 결국은 대선 경선에 참여하고 싶은 거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MZ세대가 86세대 이후 처음으로 정치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그 입장에서 민주당도 그걸 어떻게 수용하고 MZ세대들이 어떻게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느냐가 저는 뻔한 결과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고 그 룰을 만들어내는 게 저는 민주당의 숙제인데 지금 연기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민주당의 경선을 어떻게 역동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냐 이 논의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이 요 같은 행보를 해서 많이 뉴스가 보도되고 있어서 함께 국회 소식 전해드린 김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보랏빛 드레스를 입고 타투 퍼포먼스를 한 겁니다. 이 등에 훤히 드러나는 드레스를 입고 타투가 새겨져 있는 모습을 공개했는데 요거는 이제 뗄 수 있는 스티커용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타투 입법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이죠. 눈썹을 문신한 홍준표 의원도 발의에 동참했다라고 류호정 의원 측은 밝혔습니다. 누군가는 훈계하지만 이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이 있는 것이다 라는 행보에 대해서도 많이 기사화되고 있어서 함께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여야의 이 대선과 관련된 숨가쁜 움직임들, 거기에 류호정 의원의 대표 발의 소식까지 함께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김재의 돌직구쇼가 개편 후 선보인 사연남 코너인데요. 오늘은 사건과 연애를 파헤치는 남자 사연남에서 연애 뉴스들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사연남 시작하겠습니다. 배우 박서준 씨가 마블 영화에 합류한다는 설로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매체는요, 캡틴 마블의 후속 시리즈 더 마블스 측이 출연을 제안했으며 내부 검토를 마친 박서준 씨가 하반기에 미국으로 떠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소속사 입장은 노코멘트. 이 가운데 마블에 합류했던 우리 배우 마동석이 출연한 영화 이터널스가 오늘 11월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지선 연예 전문 기자 모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안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야, 이제는 대한민국 배우가 헐리우드에 그것도 마블에 출연하는 일이 마동석에 이어서 박서준까지 이거 맞는 소식입니까? 네, 어제 이제 관련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일단은 맞는 소식인지 아닌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지만 이 박서준 씨 소속사에서는 지금 노코멘트. 네. 라고 했습니다. 사실상의 노코멘트에 대해서 아니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노코멘트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약간의 기대감을 가져보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가 왜냐하면 예전에 마동석 씨의 이제 마블 진출, 할리우드 진출 당시에도 그 마동석 씨 측에서도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 이유가 마블 스튜디오가 이제 캐스팅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스타들과의 접촉을 할 때 각서를 쓴다고 해요. 각서를 써요? 네. 이 항고하는 것, 그리고 캐스팅이 된 이후에도 이 영화 내용에 대해서 발설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쪽에서 먼저 확정해서 발표하기 전까지 저희 나라에서는 전 세계 모든 스타들이 자신이 캐스팅됐다고 자랑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안지선 기자님이 오늘 취재해 온 게 있는데 이게 과연 박서준의 마블이 확정이냐 아니냐와 관련해서 캡틴 마블스의 후속 시리즈 더 마블스의 감독을 맡게 된 니아 타코스타 감독이 뭐 과거 SNS에 올렸다면서요. 이거 뭡니까? 네, 예전에 작년 7월에 자신의 이제 트위터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이 어떤 거냐면 어떤 박서준 씨의 사진이 예전에 저희 박서준 씨 잘 나왔던 드라마 있죠. 예. JTBC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던 이제 박세로이 캐릭터로 나왔던 그 사진을 한 장 올리면서 이 나의 드라마 남친이라는 어떤 문구에 이미 늦었어 줄 서라는 이제 그런 관련 글이 있는 글을 올리면서 여기에다 also me 하면서 나도 그래라고 한 어떻게 아니, 마블 헐리우드 감독이 박서준 팬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작년 7월에 이미 이 글이 올라왔을 때부터 굉장히 관심을 모았었거든요. 당시에 이제 이 드라마가 이태원 클라스라고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화제를 모았지만 지금 아시아 전역, 특히 일본에서는 신드롬급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인기를 할리우드에서도 직감했고 그다음에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할리우드 마블이나 마블도 디즈니 OTT 쪽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디즈니 OTT가 우리 국내에 좀 진입을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 시장, 국내 아시아 시장도 굉장히 지금 마블 스튜디오가 염두에 두고 우선 캐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박소연 씨의 캐스팅이 어느 정도 그 전 단계부터 굉장히 조정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강한 힌트들 오늘 안지선 기자가 많이 줬어요. 두 번째 소식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남입니다. 부모님이 누구니? 니들? 연예인 2세들의 인기가 그야말로 뜨겁습니다. 어느 순간 팬들에겐 스타 못지않게 아이들도 관심 대상 1순위. 화제의 중심에 선 스타들의 2세 만나보겠습니다. 특히 최근 뉴스에 깜짝 등장한 한 어린이 골퍼가 화제가 되고 있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시우는 몇 개 쳤어? 아까 잘 치던데? 3개 쳤어. 어때? 맞을게? 괜찮아? 목표 2분이었는데. 목표 2분인데 목표 달성 못했네? 네. 뭘 제일 잘해, 시우는? 오늘은 웬만하면 퍼터 좀 잘. 드라이버 멀리 친다고? 네. 잘 맞으면 한 230, 40 가요. 아빠보다 멀리 친 거 아니야? 아직. 어떤 선수 되고 싶어? 저는 타이거 우즈 같은 선수가 되고 싶어요. 자, 건장한 골퍼인데, 어린 골퍼인데 이거 누구 아들입니까? 네, 강호동 씨 아들 강시우 군인 것으로 그 뉴스에다 굉장한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누가 봐도 호동 심은데 호동 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강호동 씨 아들을 닮았. 호동 심은데 호동 난다. 네,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전 신동엽 씨가 한 방송에서 강호동 씨 아들이 길을 걸어가면 너 강호동 씨 아들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닮은 모습이었고 6학년이에요. 근데 굉장히 또래에 비해서 굉장히 큰 체격, 누가 봐도 강호동 씨 아들인 게 분명한데요. 그 비거리 또한 230에서 240 정도 나온다고 본인이 이야기할 정도인데 아버지인 강호동 씨보다는 조금 적게 나온다고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실 강호동 씨가 과거 방송에서 굉장히 자기의 아들이 운동선수로 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굉장히 많이 드러냈었고 예전에 리틀 야구단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구선수가 되는 게 아닌가 했는데 지금 이렇게 골프 유망주로 커서 TV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또 야구를 했었다. 자, 두 번째 연예인의 아들은 뉘집 아들, 딸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아니! 뭐가 나왔지? 또 뭐야? C야. C가 몇 개야? 2개. 2개. 침이 나왔네. 소주가 1등이에요? 아니, 그러면 1등이 뭐예요? 1등은 엄마. 그러면 전 2등이에요? 연우 2등. 제가 1등. 엄마가 1등. 하영입니다. 꼴등? 3등? 2등. 박선 변호사님, 장윤정, 도경환 부부의 아들, 딸 영상인데 이게 유튜브 쪽에서 굉장히 화제라고요? 벌써 개설 한 달 만에 실버 버튼을 획득했다고 하는데 이 방송이 인기를 끈 지 꽤 됐죠. 그렇지만 아직도 그 인기는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부부들이 나와서 자신의 아이들을 양육하는 모습에 큰 관심을 쏟는 것 같은데 육아 방송은 통상 연예인들이 무대 위에서 보이는 연출된 모습이 아니라 일상적인 모습을 내비치다 보니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공감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처하는구나. 서로 소통하면서 방송을 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 연출된 장면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꾸밈없는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인데 자연스러운 그 모습이 오히려 시청자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아이는 뉘집 아이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나일이는 평소에 공부를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되게 담담하시네요. 네. 엄마는 천재인가요? 바보일까요? 엄마 어렸을 때는 진짜 공부 잘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어떻게 5학년 문제집을 애가 약간 돈에 그게 좀 있어. 자기가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 쉽게 사주고 그러질 않으니까 돈을 벌어야 된다는 그 생각이 되게 강해. 제가 엄마한테 어제 물어봤어요. 제 통장에 얼마 있냐고. 없대요. 내가 왜 없냐 물어봤더니 주식 탔대요. 안지성 기자님, 이거 홍진경 씨 딸이군요. 네. 김라엘 양의 요즘 굉장히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홍진경 씨가 이 딸 라엘 양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나 개설했는데 그 안에서 공부를 정말 한이 맺힌 분들이 공부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딸 라엘 양을 공부시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 라엘 양은
공부보다는 돈에 더 관심이 있어서 다른 공부에 관심 없어요. 네, 또래 5학년의 모습 그대로 슬라임을 더 좋아하는 그런 친구의 모습이고요. 무엇보다 이 부녀의 모습이 굉장히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게 이 홍진경 씨의 개그 DNA를 그대로 이제 라엘 양이 물려받아서 예전에 김구라 그리 그 부자의 모습을 다시 보는 듯한 최고의 예능 스타 가족이 탄생한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스타 가족들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관심을 모으는 건 두 가지에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키즈 콘텐츠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열광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스타를 닮은 꼴이지만 거기에 다른 모습을 또 보이잖아요. 그런 거에서 오는 매력들이 랜선 이모들, 랜선 삼촌들을 불러 모으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저 집에 계신 분도 꽉TV라고 유튜브 하는데 저희 찬이다니 영상들을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세 번째 사연남 살펴보시죠. 안젤리나 졸리가 첫 번째 남편 집을 찾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입니다. 현재 세 번째 남편이었던 브래드 피트와 양육권 분쟁을 벌이고 있어서 이 만남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재결합설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브래드 피트와 소송 중에 첫 번째 남편을 찾은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안 기자님, 지금 브래드 피트 소송 중에 첫 남편 찾은 이유는 뭡니까? 다시 재결합설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이 안젤리나 졸리가 지금 캘리포니아 쪽에 LA 쪽에 살고 있는데 지금 이 뉴욕 쪽으로 건너와서 이 생일 여행 중에 이제 첫 번째 남편을 찾은 거고요. 11일 날 아까 보신 모습 보시면 이제 11일 날 먼저 혼자서 값비싼 와인을 들고 남편을 찾아서 이날 생일 파티를 한 게 아니냐라는 추측이 일고 있고 한 3시간 정도 머물다가 갔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 사흘 지나서 아들 팍스 군과 같이 함께 또 와서 1시간가량 머물고 갔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예전에 이제 굉장히 어린 시절에 20살 정도에 결혼을 했었고, 당시가 한 1995년도에 해커스라는 이 영화를 통해서 두 분이 만나 사랑에 빠져서 그 이듬해에 결혼했는데 3년 만에 이혼을 했었거든요. 근데 알겠습니다. 아니, 그럼 박선 변호사님, 세 번째 남편 브래드 피트와는 왜 소송 중인 거예요? 이혼 이후에 양육권 분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피트와 졸리 사이에는 입양한 3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이 피트가 최근에 이 성인인 매덕스를 제외한 5명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공동 양육권을 소송을 통해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졸리는 이를 거부하고 항소를 할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재결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졸리는 직접 양육할 의지가 강해 보이고 재결합 상대방도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자, 안지성 기자님, 사연남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에도 또 직접 취재하신 내용들 많이 좀 들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사연남 소식 풀어봤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사연남까지 풍성하게 짚어봤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